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습니다.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버리겠다는 그런 해악을 저질렀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하라! 민주당이 어제 저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한다면서 국회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괴담, 허위 선동으로 괴담 정치권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중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방류가 이루어지면 우리 수산업은 망한다고 주문외듯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의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의 공언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결국 오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약 2시간 전부터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오후 1시부터 방류가 이제 시작된 거죠? 맞습니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요. 구체적으로 2시간 전 1시 3분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 오염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지에서 전해진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그냥 배 한 척이 떠 있을 뿐 그렇게 이전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전한 현장 상황을 보면 저렇게 배만 한 척 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방류 직후에 채취한 이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도 이 측정 결과에 이르면 27일 정도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오염수 700배로 희석이 돼서요. 하루에 약 460톤씩 방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제1원전의 오염수 약 134만 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방출될 때까지는 짧게 잡아도 3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짧게 잡아도 30년이 걸린다. 자, 오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요. 오늘 오전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이와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입니다. 역사가 반드시 정부의 책임과 무능을 기록할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 걱정되는 이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 자세가 일본국의 정부 자세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전부 무대책으로 넘어오다가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가 마치 이게 모든 걸 다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고 있고 왜곡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과 우리 어민에게 이득이 뭡니까? 왜 이 방류를 찬성하시는 겁니까? 찬성한 적 없습니다. 정부 계속 정부는 지지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에게 이득이 뭡니까? 그러면은 여기 그냥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다 국민한테 다 피해는 가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찬성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말이 며칠 전에요. 정부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모습 조금 전에 후쿠시마 앞 해안가 앞에 항공 화면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오염수는 저장 탱크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알프스라고 다액종 제거 설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좀 처리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관을 타서 쭉 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오염수가 이제 희석한 다음에 트리튬 농도를 확인한 다음에 해저관을 타고 약 수심 12m에 있는 방출구를 통해서 오염수가 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수를 눈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현종 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가 들어봤지만 이 발언이 조금 논란이 돼요. 우리 정부는 찬성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 찬성해놓고 말장난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될 때 그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판단해서 일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변국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 판단에 따라서 과연 이게 과학적으로 무해하냐 이 따라서 우리가 중단을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하에 일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미국, 캐나다, 뭐 그다음 호주 이런 나라가 모여서 찬반 투표를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오염수가 올 수 있으면 과학적으로 과연 그러면 이게 무해하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느냐. 그래서 IAEA가 여기에 들어가서 검증을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 참여를 해서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결국 일본이 자신들이 어떤 기준, 즉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수백만 분의 1로 희석한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내보낸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알프스라는 기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인지 일본이 그 공약한 대로 그걸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우리가 충분히 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어떤 반대나 중단을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 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그 사안은 아니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왜 이걸 차관급이 나서서 하느냐 야당에서는 이 정도 사안이면 이거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담화라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은 이미 한미 정상회의 때 IAEA 점검 결과 신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 전에 7월 달에도 보면은 IAEA 발표 내용 존중한다. 뭐 그 이상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국민 담화라는 거는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건데 대통령은 그럴 뭐 태도나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는 이제 비판하는 건데 요 방금 전해주셨던 요 질문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금은 왜요? 정부는 지금 우리는 찬성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점검은 이 IAEA 발표 내용 신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WTO에 제소를 당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그래서 1심에서는 지고 2심에서는 이겼어요. 1심에서는 방사능 검사 안 했는데 안 나오는데 왜 이게 수입을 안 하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졌는데 2심에서는 이 일대가 다 오염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 수입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로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는 이거 다 IAEA 다 신뢰하고 우리 안전하다고 지금 홍보 동영상까지 만들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걸 수입을 안 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는 일단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양해를 구하든 어쨌든 우리는 명시적으로 반대를 해놔야지 나중에 지금이야 일본하고 사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언제 일본이 다시 돌변해가지고 WTO 제소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오염수가 지금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수산물 수입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상 전문가들은 대부분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 논리를 스스로 허물었기 때문에 WTO 제소 가면 이거는 깨질 확률, 한국이 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그런 거를 왜 염두에 두고 움직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지 않느냐는 야당의 비판. 그래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진인 변호사,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총리가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건 아무래도 불안하다 이런 말들이 여론들이 높기 때문일 거예요.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국민 불안 좀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또 내놨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방류 현장 점검 내용을 보면 이제 2주마다 우리 이제 전문가가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지의 이제 IAEA 그 직원하고 매일 이제 화상 회의를 통해서 현지의 이제 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 점검 내용으로 좀 넣어놨고요. 또 이제 해양 모니터링을 좀 강화했습니다. 기존의 해양 모니터링 그 지역이 한 40여 개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약 200여 개 정도로 이제 확대를 해서 이런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인 측정을 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고요. 또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또 강화하겠다. 그래서 모든 단계에 있어서 수산물 수입에 있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당연히 후쿠시마 인근 7개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검사 결과도 투명하게 매일 공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민 지원 차원에서 2천억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제 어민 지원에 나서겠다. 이렇게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김지진 변호사 설명 약간 요약을 해보면요. 어쨌든 우리나라 원자력 전문가들 2주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후쿠시마와 인근 7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 해역, 그다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일 공개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보관입니다. 자, 그런데 김준일 에디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영향을 미치는 다른 나라도 뭐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걸 처음 알았는데 이런 것들 다 하는 건 각자 나라의 그 다 부담이더라고요. 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일본에 청구를 한다고 해서 일본이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엄청난 민폐라는 거예요. 민폐. 어쨌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러니까 제스처를 해놔야지 그 이후에 뭐가 됐든 협상이 됐든 뭐가 됐든 유리한 게 있는데 이거를 다 우린 존중한다, 결과 뭐 인정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반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나라가 한국, 중국, 마카오, 홍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 수산물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소입하는 나라고, 한국은 1인당 수산물 소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연합은 뭐 다 수입하는데 왜 한국은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유럽 사람이 먹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수입을 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 주변의 민폐라든지. 그러니까 정부의 태도가 지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민지숙 기자님, 뭐 정부 태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좀 어때요? 뭐 소송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이 후쿠시마 일부 주민들은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에 직접 소송을 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 금지를 요구하는 이런 소송은 일본에서는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처음에는 이해자들의 관계 없이는 뭔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문서로 약속을 해놓고 이를 어겼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집회가 오늘 여기저기서 열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점심시간 즈음에요. 한 대학생 16명 정도가 주한 일본 대사관을 무단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경찰에 체포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들 일본 대사관이 입주한 이 건물에 차례대로 모인 다음에 태평양이 너네 일본 거냐,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해당 건물에 있는 대사관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하기까지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어민들, 수산시장 상인들 고민은 벌써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죽을 맛이죠, 지금 현재요. 좀 먼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어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바다라는요,
정말 살아 숨쉬는 바다거든요. 네. 근데 오염수를 갖다 이렇게 버리고 이런 것은 바다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바다를 죽이면은 바다도 인간을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숨쉬는 3번 중에 2번의 산소는 바다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소중한 바다에다가 오염수니 뭐 쓰레기니 별걸 다 갖다 버리면은 바다는 죽게 돼 있습니다. 지구가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그 숨 참고 바닷속에 있다가 네. 위에 나오면은 숨을 쉬려고 입을 벌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물이 그냥 바람 타고 그냥 입들에 팍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데 그렇게 먹는 날은 하루에 한 5, 6번을 먹죠. 그러면은 그게 1년 12달 해가지고 그 누적이 되면은 그게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롭겠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이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바다를 죽이면 바다가 우리를 죽인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삶의 터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게 오염수라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동안 과학자들이나 IAEA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게 거의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증명이 됐고 또 하나는 이미 2011년도 이 후쿠시마 원전의 쓰나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동 중지가 되었을 때 그때는 사실 이 걸르지도 않고 많은 방사능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 쏟아져 나온 것이 그동안 우리가 보면 해산물들에 대해서 노량진 수산가 보시면 전부 다 방사능 측정 다 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다라는 것은 거기서 엄청난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희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독이 있더라도 그 독이 여러 가지 어떤 물에 가서면 다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바다로 사실은 인간의 어떤 뭐 분뇨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배출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다는 살아있을까요? 그만큼 바다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있고 또 희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다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순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 오염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바다에서 희석하는 게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비용도 적게 들고 안전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이게 묻을 경우에 또 이렇게 할 경우는 여러 가지 정말 환경적으로 굉장히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으로 이 어떤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너무나 과다하게 이게 지금 부풀려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중국 서해안 같은 경우에 중국의 그 원전인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배치된 그 하는 삼중수소보다 훨씬 많은 삼중수소가 그냥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서해에서 잡히는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 하자면. 근데 우리가 그냥 다 먹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 바다에서 희석이 되고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사드 전자파나 무슨 뭐 광우병 사태 있을 때 그거 먹으면 전자파에 튀겨 죽이고 뭐 뇌가 구멍이 뚫린다는 이야기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까? 유모차 몰고 광화문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저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이 위기감 해소가 되면 저는 이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요. 이 수산물 어민들 피해, 수산물 소비 위축은 일본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일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꾸 수산물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래서 한국 민주당만, 전 세계 정당 중에 한국 민주당만 예. 일본 방류 때문에 우리 수산물도 위험하다. 그래서 그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민주당 욕해야 돼요. 민주당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거지 일본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일본 때문이라 왜 다른 나라들은 수산물 잘 먹고 있냐 말이죠. 김준일 에디터, 민주당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국 해역에 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에는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최소한 단기간에는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정부가 발표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이제 동북 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맞아요. 저기서 방류를 하면은 크게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온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때는 희석이 많이 되는 거고 이게 4,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걸린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는 서울대 의과대학의 해구학과 강건욱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의대고 핵을 전공하니까 사실은 원자력공학과도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학에 관련된 거니까 이분이 이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냥 거르지 않고 방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방사선을 이제 바다에서 각 지역에서 남해동에
서해에서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없고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방류를 반대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변국의 민폐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찬성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뭐 이를테면 뭐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는 건데 정말로 다 이게 민주당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30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최소 30년이라고 하니까. 최소 30년이라는 건 뭐냐면 2051년에 이거를 폐로 이 안에 지금 그 찌꺼기들이 있어요. 지금 그 녹아내린 찌꺼기들이 이게 880톤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다 치워야지 이거를 폐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2051년에 한다라는 건데 지금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1시간 안에 죽어요. 그냥 거기는 너무 방사선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로봇을 들여보냈는데 로봇이 고장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제 지금 마이니치, 아사히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이거 치울 방법이 없다. 2051년에 못 끝낸다라고 아예 일본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린피스는 이거 21세기 내에는 못 치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증유의 길에 100년이 방류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이 역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민주당이 과도하게 부풀리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그럼 정부는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요. 지금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지금 정치권의 공방, 갈등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고요.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되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됩니다. 일본의 폭주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역사는 2023년 8월 24일 오늘을 일본이 인류에게 또다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도 환경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서 가짜뉴스, 허위선 등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인 변호사, 뭐 이렇게 공방이 하루 이틀 벌어지는 게 아니라서 제가 다른 논평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제 방류는 시작이 됐고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은 계속해서 공방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계속 공방만 주고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게? 네, 저는 뭐 여야 이제 각 좀 해야 할 의무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면들이 있는데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비판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이런 건 얼마든지 좋아요. 이런 건 이제 토론의 장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좋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전 광우병 사태처럼 이 어떤 특정 건강 관련 이슈를 정치적인 어떤 프로파간다로 해서 이런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느니 뭐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를 침탈당했다느니 이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치적인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야당에서 좀 자제해야 할 거로 보여지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소통의 방식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지금 방식. 보면 이제 과학 좋아요. 당연히 국민들도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을 이해는 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겸손하게 어떤 설득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아 이거 과학이야, 과학이야. 그냥 무조건 믿어. 아니 이제 과학인데 왜 안 믿어? 아, 참 답답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설득이라기보다 일방적인 강요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겸손하게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과학이라고 아무리 이게 논리적으로 근거가 맞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못 받아들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겸손하게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한다라는 우리 김지진 변호사의 논평처럼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뭘 해야 좀 더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화투가 아닌 바둑 얘긴데 한동훈 생각 좀. 이 샴푸의 요정 셀프 출석 무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일자를 놓고 이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기싸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검찰은 다음 주 30일을 통보했지만요. 이 대표 당장 오늘 나가겠다고 역공에 나선 건데요.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일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2년 넘게 수사하고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강행한 검찰이 조사 준비가 안 됐다는 변명은 말도 안 되는 코미디입니다. 비핵이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네, 수사팀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의 깜짝 출석 결국 무산이 됐는데요. 여당에서는 황제 출석, 쇼핑 출석하는 이 특검 호소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든 말든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소라움 피우지 말고 검찰이 통보한 날짜에 출석하십시오. 그리고 대놓고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십시오. 그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다운 모습입니다.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러 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출석 시효를 했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으로 자진 출두해 나를 조사하라 이렇게 외쳤지만 두 번이나 검찰 민원실을 넘지 못하고 되돌아갔었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벌였지만 결국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안 되면 전화 통화도 연결 좀 해줘 보세요, 부장님하고. 전화 안 받습니까? 예, 지금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까지 안 받을 수가 있네. 이게 이재명 대표 조금 쑥스럽지 않을까요? 또 이제 송영길 대표 흉내냅니까? 그렇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써먹던 수법이잖아요. 나 조사받으러 가겠다. 직접 가시지 그래 오늘 검찰에. 아니 그 뭐 오지 말라 그래도 송영길 대표 갔는데. 그러니까 쑥스러우니까 직접 가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흉내내고. 네, 여야는 앞서 이달 31일까지 임시회기 열기로 서로 합의를 했었죠. 하지만 민주당 오늘 이 회기를 25일 내일 종료하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안을 냈습니다. 이 안을 조금 전 국회의장이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여당은 당장 이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휘둘리고 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즉각 항의했습니다. 영장 청구 시점을 놓고 어제 민주당 검찰을 공격하자 한동훈 장관 이렇게 맞받아쳤었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또 화투게임 같은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질 방탄, 저질 장관 이렇게 연인 공방에 민주당 오늘 다시 한번 이 꽃놀이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화투가 아니라 바둑 이야기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한 장관을 저격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 꽃놀이패는 화투가 아니라 바둑의 정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양자택일 중에 무엇을 하더라도 일방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이거를 상대방 입장에서 꽃놀이패를 준다 이렇게 바둑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주 발끈하시는데 이제 발끈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무위원은 여러 번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는 동안요, 이 권익위도 이재명 대표 관련 조사에 나섰죠.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지시 혹은 묵인했었고 그 자신도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대표의 공금 사용 내역 중에 특히 일본산 샴푸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어제 저희 MBN이 이 제보자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청담정 샴푸는 다니는 미용실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천받아 그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러 저희가 직접 청담에 가서 제품 구입해서 제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 후에 본인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요. 네. 구입할 때는. 예. 그 이후에 영수증을 비서실 공무원에게 가져다 주면 예. 그 공무원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시켜 주었습니다.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는 반일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입니까? 바로 여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을 시켜 청담동까지 가서 사오게 했다는 일제 샴푸를 가져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참 안쓰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샴푸까지 일제를 고집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면서 반일 선동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대선 불복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일단 검찰은 다음 주에 나와라 날짜를 박았는데 이재명 대표 먼저 나가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피의자가 본인을 날짜를 정하겠다라는 건 저도 참 보기 드문 행태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이제 조사의 어떤 이 질문지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어제 통보를 했다는 것은 네. 자 이제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우리가 준비를 할 테니까 그때 준비해서 나오세요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바로 오늘 나가겠다 했는데 사실은 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그동안 조사된 거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질문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백현동 같은 경우는 거의 300쪽에 달하는 분량이. 질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사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미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이제 마지막 이걸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도 신이 아닌 이상, 뭐 AI가 아닌 이상 어떻게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바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조금의 정치적인 어떤 대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왜냐하면 검찰도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회기 중에 이제 이 불체포 특권 이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왜 올해 1월 달에는 국회를 열지 않은 날입니다. 근데 바득바득 국회를 열었어요. 자 그리고 3월 1일 날은 국회를 안 여는 날인데 그날 또 열었습니다. 네. 그거는 방탄을 위해서 그렇게 열더니 이제는 아예 안 열겠다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는 한 사람을 위해서 국회를 열었다가 안 열었다가 이거는 저는 국회를 어떤 본인의 어떤 사건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네. 국회법에 1월 달 국회 안 열게 돼 있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방탄을 위해서 1월 국회 열었지 않습니까? 3월 1일 안 열게 되는데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열어야 되는데 안 열겠다는 거거든요. 왜냐? 지금 결상국회입니다. 지금 결상국회를 해서 9월 1일 날 임시국회로 정기국회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회기마저 이제 중단하고 아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를 위해서 그냥 비워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국회를 한 사람의 어떤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비워두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검찰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용에 대해서 공소장 공개가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소장에 나온 내용, 뭐 시간이나 뭐 날짜나 액수 다 사실관계가 엉망이다.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짜맞추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은 이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네. 그 기사들을 유심히 보면은 처음에 예전에 한 1, 2년 전에 나왔던 거하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하고 이게 지금 돈을 준 시점하고 액수하고가 지금 미묘하게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게 크게 보면 검찰이
2019년에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500만 달러, 네. 그리고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아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1월에 그리고 뭐 11월에는 뭐를 위해서 몇 월에는 뭐를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기사들이. 검찰 소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검찰도 이거의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을 하지 못하고 이를테면은 뭔가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네.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상황은 뭐 이제 재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진실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네, 이런 가운데 친명계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 부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처음 체포동의안 보이콧을 이야기했던 민영배 의원, 이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듣고 오시죠.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국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노리는 건 뭐냐면은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다 일어나서 나와 퇴장해라고 하는데 거기 퇴장 안 하고 앉아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저것들은 수박이다. 그래서 수박 감별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그 일본 에도 시대 때 그 기독교 신자들을 그 가려내기 위해서 후미에라고 십자가 밟기. 그래서 그 예수나 마리아가 조각된 조그만 그 상을 밟도록 하잖아요. 그거 주저되면은 처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그런 게 연상이 되는 거죠. 네, 김준일 에디터님, 아까 이현정 의원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회기 관련된 내용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야 할 때는 안 열고 안 열려야 할 때는 연다. 특정인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회기를 비워뒀거든요. 앞으로 좀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보기 안 좋죠. 뭐 이거를 뭐 누가 보기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을 이제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실은 합의를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회기가 아닌 중에 검찰 수사를 받고 영장까지 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로부터.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어쨌든 이제 9월 정기구태에 날아오는 영장이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검찰이 뭐 이쪽 민주당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검찰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고 뭐가 됐든 그래서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다만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이제 방탄국회다 그러는데 이거는 네. 방탄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이건 이재명 방탄인데 방탄이 아니라 회기를 멈췄으니까. 네, 회기를 멈추고 받으러 가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뭐 꼼수는 낼 수 있어도 예를 들면 이거를 방탄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플리는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쯤이면 이 추석 때 선물 뭘로 하지 슬슬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이 대통령실에도요. 이 명절 되면 통상적으로 사회 각계각층 인사 더불어서요. 그리고 여당의 주요 당직자들 등등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8월이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벌써 선물을 보낸 걸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지 우리 김지진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네. 그 지난 21일 날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제 대통령 추석 선물 팝니다. 이런 제목의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직 이제 추석 선물이 이제 정해지지 않고 뭐 배포도 안 됐으니까 미정이고 품목은 미정인데 가격은 이제 3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뭐가 올지도 모르는데 가격까지 책정이 됐어요? 네, 가격까지 책정이 돼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수령지를 변경해서 보내드린다 이런 내용의 이제 공지가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글을 올린 작성자가 이제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저도 재밌게 본 부분이 수령지 변경해서 보내드린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직접 받은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선물을 좀 직접 받은 것처럼 이런 어떤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직접 선물을 받고 싶은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니, 김준일 아직 오지도 않은 선물을 그것도 여당의 사무처 직원이 이건 너무 황당한 일 아니에요? 황당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국내 뭐 농수산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그런 오거든요.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기에 이게 이제 뭐 몇십만, 30만 원 정도 뭐 값어치가 있겠다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그냥 황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받은 것도 파는 것도 논란이 될 텐데 받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논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기 발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 사무처 직원한테요? 예, 사무 직원이 이제 당무 지원직 이제 직원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징계 처분을 지금 고려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직, 강등 이런 조치가 지금 취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네. 이제 이 일이 오늘 오전부터 쭉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잘못한 거냐? 아니 본인이 필요 없으면 이거 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던데 이건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인식의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본인들 뭐 물건들 뭐 쉽게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고 사이트라는 이런 데 옮겨서 파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여당의 당직자고 아마 이 분도 뭐 별 개념이 없이 이렇게 아마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바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인데 어쨌건 또 젊은 세대 나름대로 또 생각의 변수가 있겠죠. 내 물건인데 내가 마음대로 뭐 한다는데 그걸 왜 그러냐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또 대통령의 선물 자체를 함부로 예를 들어 딴 사람한테 가면 그게 또 이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받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 나 이거 지금 대통령하고 뭔가 친분 있다라든지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판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지수 기자, 이 명절 선물뿐만 아니고 대통령 시계도 이 중고거래 사이트의 단골 손님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대 대통령 자신의 이름을 걸 기념 시계를 만들어 왔었죠. 그렇죠. 3만 원, 5만 원대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게 네. 이게 중고 사이트에 올라오면 30만 원 이상, 뭐 70만 원까지도 가격이 뛴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게시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12만 8천 원에 올라온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입니다. 네. 이 시계에 대해서 돈 대신에 자기가 갖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와 바꿀 수는 없겠냐 이렇게 물물 교환을 제안하는 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로 바꾸자고요?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 팬덤이 강한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기념 시계는 인위 시계로 불리면서 또 수십만 원어치의 거래가 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추석 전에 이 윤석열 굿즈, 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굿즈들을 직접적으로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면 이런 되팔기 의혹 같은 논란들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일 변호사,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던 3만 원, 5만 원짜리 이거 30만 원에 팔고 70만 원에 팔고 이런 거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제 기념품 자체는 비매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상업적인 공간에서 판매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본인이 일단 받은 수령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고거래를 한다 그러면 일종의 매매 계약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사인 간의 일종의 매매 계약, 뭐 가격을 책정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뭐 수락하고 물건을 주고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이 대통령 시계나 이런 기념품에 보면 이런 공적인 인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라고 써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같으면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쓰고 그저 대통령실 이렇게 휘장 이렇게 그려 있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런 마크 자체가 공적인 어떤 인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조하거나 이런 뭐 다르게 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위조해서 팔면 그건 짝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종의 이제 짝퉁이 되는데 그거 자체로 사기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공적인 어떤 기호나 서명을 위조한 것 자체도 별도로 처벌을 받습니다. 자, 이 선물이라는 거요. 그 안에 담긴 속뜻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감사함이라는 이런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도 중고가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화 제목에 이 지명을 쓰는 경우가 꽤 있죠. 얼마 전 예전에 이제 개봉했던 곡성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곤지암이라는 영화도 그런데 이번에는 강원도에 있는 한 산 이름을 제목으로 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요 지금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수 기자, 먼저 어떤 영화길래 그런 거예요? 네, 김선웅 감독이요. 이른바 이 치악산 괴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치악산이요? 네, 치악산 괴담이라고 하는 게 원주 치악산에서 80년대에 훼손된 시신이 연달아 발견이 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괴담이 여러 개 떠돌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제작을 한 영화라고 합니다. 이런 괴담을 들은 산악 동아리 멤버들이 해당 산을 올라가서 겪은 일들을 담은 영화라고 합니다. 괴담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일단 영화 안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네. 그 사건 때문에 여러 괴담이 있었고 이를 뒤쫓아간 산악 동아리 회원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네. 하지만 실제 이런 사건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경찰서 관계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치악산 괴담이 진짜인지 묻는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모르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렇죠. 실제로 치악산 연쇄살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80년대에는 이런 뭔가 전산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좀 없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퇴직한 경찰관들 선배들한테도 다 연락을 돌려봤는데 네. 해당 사건은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 반응도요. 그런 사건 자기가 40년 동안 살았지만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해당 사건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게 뭐 거짓일 가능성이라고 하니까 뭐 그건 사건은 없는 걸로 같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무래도 영화 소재가 괴담 다루고 있고 강력 사건이다 보니까 이 치악산 주변에 사시는, 그러니까 원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깨름직하고 할 것 같기도 해요, 좀. 근데. 뭐 지역 주민들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에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씌워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등산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치악산 가본 적 있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좀 우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영화 마케팅이 꽤 있어요. 이제 가상의 사건을 실제인 것처럼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2004년에 개봉했던 알포인트 이것도 이제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건데 이게 마치 진짜 있었던 일을 만들었던 것처럼 상당히 했는데 그래서 막 어디에 언제 있었던 일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게 그 영화의 흥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왜냐면 생생하니까 이게 그것도 이제 이런 식의 뭐 곤지암도 약간 마찬가지 그게 정신병원 얘기고인데 되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요. 이게 참 해결하기가 어렵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그렇다고 영화에 뭐 이를테면 예전에 영화 춘향이를 왜곡했다라고 그래가지고 남원 시민들이 뭐 예전에 막 뭐 그 춘향전 뭐 이렇게 고발한 적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 사건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되게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진일 변호사, 제작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못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논란 자체가 좀 곤혹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작사의 입장은 이제 관련 이제 지명이나 세부적인 내용들이 허구임을 이제 충분히 고지했다.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지명들이 실제랑 다르고 또 허구로 만들어진 거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지해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좀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원칙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표현의 자유. 이제 우리 헌법상에도 보장이 되긴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물론 한없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뭐 특정에 대한 뭐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아니면 괴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를 할 수 없죠. 근데 이런 영화나 어떤 문학 작품과 같은 예술의 영역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분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예술적인 작품들, 또 영화죠. 예를 들면 이건 영화인데 영화나 어떤 소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일반 이제 국민들이 얻는 그 효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얻는 행복감, 물론 뭐 공포 영화라고 한다면 뭐 재미겠죠.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이런 게 우리 이제 헌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예술 작품을 판단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진수 기자, 앞서 제가 이제 곡성, 뭐 곤지암 언급을 했는데 뭐 아까 김준일 에디터 얘기를 들으니까 뭐 곤지암 때도 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곡성 때 뭐 이런 논란은 없었어요 그때는? 네, 스릴러 영화인 곡성 제작사 전남 곡성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영화 명예에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원래 지명인 계곡 곡자를 쓴 곡성 옆에 곡하는 소리라는 뜻, 그러니까 실제와 영화가 조금 다른 이야기다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영화 제목 옆에 이 한자명을 따로 병기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명 곡성 한자가 아니고 다른 한자를 썼군요. 네, 맞습니다. 곤지암 같은 경우에도 또 뭐 이거는 뭐 영화가 상영이 되냐 안 되냐 뭐 말도 참 많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곤지암이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체험형 공포 영화인데요. 이 영화 개봉을 앞두고 해당 건물, 병원
건물주가 영화 제작사에게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역 주민들도 이 제목을 바꿔달라 이런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영화가 개봉된 다음에 유튜버들이나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이 지역을 찾아서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고 결국 병원 부지가 매각이 되고 해당 건물은 완전히 철거됐다라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뭐 비슷한 논란이 뭐 계속 되는 거 보니까 이 영화 제목에 지명 쓰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좋은 의미가 되면 또 관광지가 되고 그러겠죠. 많이 찾기도 하는데 나쁜 이미지가 잊혀지면 또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되거든요. 근데 참 이게 그 뭐 캐도 남마식으로 자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악산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게 그 지역이 유명해질 수도 또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당장 이것이 이 영화가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 이런 이미지로만 연결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마 이 영화 제작사나 이런 걸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민들은 그쪽에 계속 사셔야 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것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사실 이게 계속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돼 버리면 뭐 지역의 땅값이나 집값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막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참 이걸 뭔가 하지 마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냥 아무나 다 하라라고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주민들과 또 어떤 제작자 입장에서 뭔가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뭐 지역 주민들, 이 치악산에 있는 지역 주민들 반응, 이미지, 지역 이미지 타격 입을까 걱정이 된다. 허구라 해도 믿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역 주민들의 이런 우려, 응당 뭐 이해는 합니다. 때문에 이 제작하시는 분들이요, 좀 더 이제 영화를 완성도 있게 그리고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보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